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원자력 정책센터와 함께하는 사단법인 아침의 사기 에너지 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아침의 정다희 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제6강 공포가 과학을 집어삼켰다라는 주제로 서울대 의대 핵의학과 강건욱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것이며 사회는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조규성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우리 강건욱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강 교수님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원자력 분야에까지 널리 알려주신 우리 해학 전문가시고, 그렇지만 또 조금 더 잘 알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력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강건욱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다 전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국립암센터의 그 해학 과장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미국의 그 저명한 의대죠, 스탠포드 의대의 바이오 엑스레이 등 분자 영상 프로그램의 방문 과학자로서 2004년도까지 1년 동안 미국에서 경험을 쌓으시고,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의 해학 교실의 부교수로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쭉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 이제 2019년까지 한 5년 동안은 그 해학 과장님을 하셨고, 그래서 그 정통 해학으로서는 우리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력이 한 세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2013년도부터 작년까지 그 ICRP라 그래서 국제 방사선 방어위원회 의료 방사선 분과위원으로 국제적인 활동을 5년간 하셨고, 그리고 작년부터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에 방사선 의학연구소가 있습니다. 방사선 관련 그 의과대학의 과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방사선 의학연구소 현재 소장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번 달부터인가요? 대한해학회 회장으로서 앞으로 몇 년간 우리나라 해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강 교수님께서는 그 해학 분야를 줄곧 하셨고, 또 방사선에 관한 대국민 홍보 활동에 그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뛰셔서 아주 그 전문가로서의 본인의 일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에도 깊이 관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강 교수님의 공포가 과학을 집어삼켰다, 그 본인이 번역하신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라디오 포비아에 대한 우리 일반인의 그 잘못된 견해를 강 교수님께서 좋은 강의로서 많이 속 시원하게 이렇게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예, 강 교수님 강의 부탁합니다. 예, 조규성 교수님 엄청나게 자세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방금 이제 소개받은 강건욱이고요. 이 공포가 과학을 집어삼켰다라는 이 제목에는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번역한 책 제목에서 이제 나옵니다. 근데 원래 책의 제목은 이제 Radiation Reason이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암 환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요드 치료가 핵의학에서는 가장 흔하게 하는 치료고요. 굉장히 고용량을 줍니다. 이 밑에 화면에 보시면 74억 베크렐이라는 용량을 주거든요. 보통 우리가 후쿠시마에서 그 삼중수소가 들어있는 게 한 80만 베크렐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거에 비하면 엄청 양이 많은 것이죠. 억 단위가 아니라 거의 100억에 가까운 베크렐 정도 요드를 주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죽느냐? 그렇지 않고요. 이런 것처럼 제 환자처럼 6개월 지난 다음에 이 전신에 퍼져 있던 이 종양, 폐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런 데 퍼져 있던 게 다 치료가 되고, 이런 환자분들은 이러면 평생 완치가 돼서 이제
아주 건강하게 사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같이 이제 방사능을 인체에 대용량을 투여해가지고 이렇게 뭐 환자들을 뭐 수십 년간 이렇게 보는 의사들의 경험에 의하면 얼마나 우리가 방사능이 너무 이제 공포스럽다라는 것을 잘못 알려져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저는 이제 아까도 이제 조기성 교수님 소개해 주셨다시피 국제방사능방호위원회를 2013년부터 2021년까지 8년간 참여를 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의료 방사성 분과를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분과위원들 이제 사진을 이제 같이 단체 사진을 찍었던 것이고요. 지금 2021년 이후는 제가 이제 저희 해그학과의 같은 서울의대 팽진철 교수를 이제 추천을 해서 지금은 이제 팽진철 교수가 이 방호위원회 위원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는 주로 하는 역할이 전 세계 이제 방사선 방호의 이제 원칙, 뭐 예를 들어서 정당화, 뭐 최적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선량 한도라 그래서 일반인 선량 한도가 뭐 1mS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여기서 정하고 이것이 이제 각국에서 이제 법제화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기준을 만들고 국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이 이제 공포가 과학을 집어삼켰다라는 책인데요. 글마당에서 이제 나왔고 오늘 이제 하경숙 이사님이 사실 이 제목을 정해주셨습니다. 이 원래 제목은 이제 이 웨이드 앨리슨 교수가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의학 물리학을 강의하시는 이제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그동안 이렇게 방사능에 대해서 의학 물리학, 뭐 의학에 쓰이는 방사능 이런 걸 강의하다 보니까 이게 원자력에 대한 공포가 결국은 원자력 자체를 영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비용도 엄청나게 높게 만들고 그래서 이 축소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 이름은 뭐 신재생 에너지 뭐 굉장히 좋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화석연료를 감축시키는 효과는 거의 없었다. 독일에서도 실제로는 뭐 화석연료 감축이 거의 없었죠. 이 유럽에서도 가장 CO2를 많이 내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이 책을 쓰셨고 이 책은 이제 일본에서는 방사능과 이성 그 말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출간이 됐는데 큰 임팩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내용 자체가 이제 공포가 과학을 집어삼켰다는 이 내용 자체가 그런 거라서 하경수 이사님이 이 제목을 뽑아주셨더니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꽤 베스트셀러가 돼서 여기 보면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뭐 네이버 베스트셀러, 뭐 예스24 베스트셀러에 이제 저희가 꼽혔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랑 이제 그 영국에서 이제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대학의 물리학과를 다니고 있는 이제 딸하고 이제 같이 이제 번역을 했고 오늘 이제 저를 소개해 주셨던 조기성 교수님이 감수를 보셨습니다. 또 이게 이제 그 제 고등학교 사실은 선배이신데요. 민주당의 이제 이원욱 의원이시죠. 이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을 만드셔서 이제 의장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모두 다 탈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좀 지성이 있는 의원님들은 이렇게 오히려 원자력이 필요하다라고 오히려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원우 의원은 또 과학기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또 인지하고 그래서 국회 이제 혁신형 SMR 포럼에서 스몰 모듈러 리액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걸 적극적으로 지지하였고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선배님한테 이 책을 드렸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시면서 이 포럼에서 이제 소개가 됐던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 저희가 사실 핵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핵 자체를 공포스러워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핵 자체는 폭발력에 의해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열선에 의해서. 방사능에 의해서 죽이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에 이제 10만 명이 죽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가 이제 핵실험을 하면서 이런 방사능에 대한 이제 공포를 많이 심어왔죠. 이 10만 명은 사망했지만 당시에 한 5만 명 정도 이제 생존을 하십니다. 이 폭심에 1km 이내에 아주 가까운 데 있었던 분은 이제 사망을 하셨지만 그걸 벗어난 지역에서는 이제 살아 생존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원폭 피해자로 50여 년간 5만 명이 이제 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이제 같이 과학자들이 들어가서 이분들에 대한 조사를 쭉 해서 당시에도 이제 암 사망 확률이 높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데 백혈병은 이 원폭 투하 이후에 여기 보면 이게 연도수거든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래서 아주 초기에 10년 이내, 그러니까 대략 한 6, 7년 정도 경우에 피크를 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방사선을 과피폭 받은 사람들은 생존자들은 백혈병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요. 방사능에 의한 암 사망자가 이제 94명 정도가 거의 한 100명 정도, 5만 명 중에 한 100명 정도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그러들기 때문에 한동안 10년, 20년 이럴 정도까지는 이 백혈병 이외에는 다른 암에 대한 발생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분이 연세가 들어가서 이때 뭐 예를 들어서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한 60대 이상이 되고 70대 되시면서 이제 암들이 발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형암이라 그러죠. 백혈병은 이제 혈액암이고 이제 고형암이라고 그래서 갑상선, 유방, 폐암, 대장암, 위암 우리가 흔하게 이제 암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암들은 이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다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오히려 50년 지난 뒤에 오히려 일종의 피크가 나타났고요. 총 추가적으로 생긴 암 환자는 848명이었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대략 한 1000명 정도. 그러니까 10만 명이 죽었고 즉사했고 5만 명 중에서는 1000명이 이제 암으로 이제 사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아주 2% 정도 되니까 아주 많은 거는 아니었죠. 우리가 보통 그 암 사망을 하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 38%까지 올라갔거든요. 거의 40%에 육박할 정도가 다른 원인에 의한 암, 그러니까 그 원인은 뭐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미세먼지일 수도 있고 매연일 수도 있고 탄 음식도 있고 담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원인의 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거의 뭐 30% 이상이 된다 그러면 이 방사능에 의한 암 사망은 이 원폭 피해자에서 2%였습니다. 그러니까 30%가 일반적으로 암이 생긴다 그러면 32%가 된다. 이렇게 원폭 피해를 받으면. 그러니까 원폭 피해라는 건 굉장히 많은 방사능, 고설자의 방사능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뭐 사망할 정도가 됐다가 겨우 살아남은 이런 분들도 한 2% 정도 생기더라.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퍼센트는 아닌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이용했죠. 정치인들이 이제 핵무기 같은 것들을 이제 이용하면서 미소가 냉전 시대 때 이런 위험성을 계속 과장하고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조선일보 이제 기사인데요. 히로시마 검은비 체험 여성 몸속에 우라늄이 53년간 내부 피폭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 히로시마 원폭의 이제 낙진에 의해서 검은비가 이제 낙진이죠. 그거를 받았던 여성이 이제 폐암에 걸려서 그 폐암을 뜯어내서 조직을 했더니 거기서 이제 우라늄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보이더라.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라늄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뭐 체내에 들어가면 계속 존재하고 계속 방출을 해서 결국은 폐암을 일으키는구나. 이렇게 이제 좀 시리어스하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원폭 투하 당시에는 29살 젊었었던 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뭐 계속 쪼이는데도 젊을 때는 안 생긴 거죠. 그럼 나이가 드셔서 이분이 뭐 상당히 나이가 드신 다음에 이제 걸렸는데요. 이제 그런 이유는
우리가 이제 방사능이 계속 이렇게 피폭이 된다 바로 암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암이라는 게 젊을 때도 사실은 암이 그러니까 방사능과 관계없이 우리가 항상 그 세포 분열을 하다 보면 잘못 분열되고 잘못 분열된 거에 대부분 죽는데 그중에 일부는 살아남아서 무한 증식을 하면 암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암 조직이 우리가 면역 체계가 좋을 때는 우리 체내에서도 다 제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드시는 뭐 한 60대, 특히 70대 가서 보통 암이 피크가 나타난 이유는 그때쯤 되면 우리가 코로나도 면역 체계가 떨어져 걸리듯이 암도 그때 가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그러니까 방사능 피폭이 있었고 그 암 조직에서는 한 1200mSv 정도를 53년간 이제 누적해서 이제 받은 것이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뒤에 기사를 다시 제가 확대했는데요. 이 폐 조직의 주인 여성은 82세 때 이 폐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30살 때 걸렸으니까 결국은 50년 지난 뒤에 이제 폐암이 생겼고 또 위암도 걸렸고 또 그 이듬해는 또 대장암까지 발견했어요. 그러면 바로 돌아가셨냐? 그건 아니고요. 94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0년을 더 사셨죠. 암이 걸리고 난 뒤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원폭 피해자들을 50년간 이상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장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처럼 뭐 암에 걸렸는데도 90세 넘게 사시고 뭐 다른 나라에 비하면 뭐 더 오래 사신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렇게 위험한가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암에 걸렸다고 해서 지금은 이제 다 죽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암 생존율이 70%까지 올라갔거든요. 전 세계에서 거의 1위가 됐습니다. 암에 걸리시면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70%는 생존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현재 기술로. 이게 이제 뭐 비키니 섬에서 이제 원폭 투하를 한 장면이고 1945년부터 96년까지 미국 뭐 1000발 넘게 소련이 700발 넘게 전 세계에서 이런 테스트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도 세슘이 이제 남아 있고 뭐 삼중수소 당시에는 상당히 올라가고 뭐 많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량이 남아 다 피복됐던 그런 사건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영화에서는 계속 이제 소재화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사능의 돌연변이 때문에 나온 헐크 또 뭐 고질라 일본에서부터 만든 고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 각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방사능은 아무리 미량이라도 결국은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그게 이제 기형도 만들 수 있고 또 암도 생길 수 있고 유전도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모든 일반인들한테 이제 끊임없이 주입된 일종의 쇠뇌 현상입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데이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생존자들도 이제 이때는 여기 9만 명까지 추정을 했는데요. 이 자녀의 한 7만 5천 명을 또 이 돌연변이가 있어서 기형이 나오는지 또 사산을 하는지 또 태어난 이후에 또 백혈병이 생기는지 그런 돌연변이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했는데 피폭받지 않은 타 지방인에 비해서 차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데이터가 생물학적 데이터를 보면 이 히로시마에서 나가사키의 그 고설량을 받았던 분조차도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동물이나 식물 실험을 해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식물을 돌연변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씨앗이 거의 대부분 다 폐사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방사능을 줘야지 그 중에 일부가 돌연변이가 돼서 새로운 식물로 변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은 결국은 사망을 한다는 것이죠. 너무 고설량을 받으면. 그래서 이런 헐크나 이런 고질라가 나올 수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원폭 다음에 이제 경험했던 공포스러운 사건은 체르노빌 원자로 사고죠. 1987년 주로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유럽 쪽으로 이제 대부분 다 방사능이 퍼졌어요. 그래서 당시에 뭐 우리나라는 크게 이슈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유럽에서는 엄청난 이제 공포를 일으켰습니다. 이 상당히 많은 이제 방사능이 쏟아져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3일 정도를 소련에서는 이 문제를 주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대피도 안 하고
스스로 이거를 어떻게 무마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53만 명의 이 사고 처리를 하는 군인과 노동자들을 동원했고 그 노동자들이 이제 바깥에 이제 콘크리트를 다 쌓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차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피폭을 받게 되죠. 초기에 이제 그 사고가 나자마자 이제 근무를 했던 그리고 소방관이라든지 일부 이제 고피폭을 받은 사람은 3개월 이내 28명이 사망합니다. 이거는 바로 이제 방사능 피폭에 의한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분명히. 그런데 이제 134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37명은 급성 방사능 증후군이야. 급성 방사능 증후군이라는 거는 이제 가장 흔한 게 구역 구토, 그 다음에 심한 피로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실제로 방사선에 의한 급성 방사선 증후군은 237명 중에 한 60% 정도 되는 134명이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100명은 뭐냐? 방사선과 관계없는 급성 방사선 증후군이죠. 그럼 방사선을 안 받았는데 급성 방사선 증후군이 생기느냐? 예, 심리적으로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거는 여기서만 일어난 건 아니고요. 다른 고이아니아에서 의료 방사선 장비가 누출돼가지고 세슘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다 퍼졌을 때도 상당히 많은 그 지역 주민 중에서 방사선 피폭을 안 받았는데 구역 구토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구역 구토 피곤함은 되게 이제 심리적인 현상하고도 굉장히 결부되어 있습니다. 내가 방사선을 받았다 그러면 바로 그 증상이 이제 느낌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약 한 53만 명은 이제 과피폭을 받았고요. 이제 그 중에 한 10%는 250mSv 이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원폭 피해자로부터 이제 추정하는 방사선 암이 이제 생기는 위험은 100mSv부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량이 이제 비례를 하는데 100mSv를 받은 생존자들은 1000명 중에서 5명, 0.5%에서 암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상당히 피폭을 평균 100mSv 받았으니까 결국은 이제 암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추정인데요. 문제는 아직까지는 50년이 지나야지 이제 점점 늘어나는데 이제 87년이니까 한 30여 년 정도 지났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증가되지는 못했고요. 또 초기에 백혈병이 이제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했는데 역시 백혈병 역시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아주 과피폭은 아니다 보니까 100mSv, 0.5%, 이런 정도 가지고는 통계적 유의성을 찾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잠깐 이제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코드라 그래서 15분짜리인데 유명. 3 years ago, I was standing about 100 yards from Chernobyl nuclear reactor number 4. My Geiger counter dosimeter, which measures radiation, was going berserk. The closer I got, the more frenetic it became and frantic I got. 잠깐만요. 예, 이분은 이제 홀리 모리스라고 미국에 있는 이제 뉴스 리포터죠. 근데 이제 체르노빌의 이제 참상을 이제 보도하기 위해서 체르노빌 현장에 갔던 걸 자기가 이제 경험했던 거를 이제 이렇게 강의로 한 겁니다. Counter dosimeter, which measures radiation, was going berserk. The closer I got, the more frenetic it became and frantic I got. I was there covering the 25th anniversary of the world's worst nuclear accident. As you can see by the look on my face, reluctantly so. But with good reason, because the nuclear fire that burned for 11 days back in 1986 released 400 times as much radiation as the bomb dropped on Hiroshima. And the sarcophagus, which is the covering over reactor number 4, which was hastily built 27 years ago, now sits cracked and rusted and leaking radiation. So I was filming. I just wanted to get the job done and get out of there fast. But then I looked into the distance and I saw some smoke, coming from a farmhouse, and I'm thinking,
Who could be living here? I mean, after all, Chernobyl's soil, water, and air are among the most highly contaminated on Earth. And the reactor sits at the center of a tightly regulated exclusion zone, or dead zone. And it's a nuclear police state, complete with border guards. You have to have a dosimeter at all times, clicking away. You have to have a government minder. And there's draconian radiation rules and constant contamination monitoring. The point being, no human being should be living anywhere near the dead zone, but they are. It turns out an unlikely community of some 200 people are living inside the zone. They're called self-settlers, and almost all of them are women. The men having shorter lifespans in part due to overuse of alcohol, cigarettes, if not radiation.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were evacuated at the time of the accident, but not everybody accepted that fate. The women of the zone, now in their 70s and 80s, are the last survivors of a group who defied authorities, and it would seem common sense, and returned to their ancestral homes inside the zone. They did so illegally. As one woman put it to a soldier who was trying to evacuate her for a second time, "Shoot me and dig the grave, otherwise I'm going home." Now, why would they return to such deadly soil? I mean, were they unaware of the risks or crazy enough to ignore them, or both? The thing is, they see their lives and the risks they run decidedly differently. Now, around Chernobyl, there are scattered ghost villages, eerily silent, strangely charming, bucolic, totally contaminated. Many were bulldozed under at the time of the accident, but a few are left like this, kind of silent vestiges to the tragedy. Others have a few residents in them, one or two babushkas, or babas, which is the Russian and Ukrainian words for grandmother. Another village might have 6 or 7 residents. So this is a strange demographic of the zone, isolated, alone, together. And when I made my way to that piping chimney I'd seen in the distance, I saw Hannah Zavartina, and I met her. She's the self-declared mayor of Kupovate village, population 8. And she said to me when I asked her the obvious, "Radiation doesn't scare me, starvation does." And you have to remember, these women have survived the worst atrocities of the 20th century. Stalin's enforced famines of the 1930s, the Holodomor, killed millions of Ukrainians. And they faced the Nazis in the 40s, who came through slashing, burning, raping, and in fact, many of these women were shipped to Germany as forced labor. So when a couple decades into Soviet rule, Chernobyl happened, they were unwilling to flee in the face of an enemy that was invisible. So they return to their villages and are told they're going to get sick and die soon. But 5 happy years, their logic goes, is better than 10, stuck in a high-rise in the outskirts of Kiev, separated from the graves of their mothers and fathers and babies, the whisper of stork wings on a spring afternoon. For them, environmental contamination may not be the worst sort of devastation. It turns out this holds true for other species as well. Wild boar, lynx, moose, they've all returned to the region in force. The very real, very negative effects of radiation being trumped by the upside of a mass exodus of humans. The dead zone, it turns out, is full of life. And there is a kind of heroic.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데드존에 사람이 그대로 들어가 살고 그것도 수십 년간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건가? 보면 사실은 이제 데드존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 통제하는 구역은 연간 20mm 시버트 이상이 되면 이제 통제를 하는데요. 1년에 CT 주장을 맞는 것이죠. 제 주변에는 뭐 검진으로 CT를 찍는 사람도 있고요. 저 역시도 검진으로 CT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복부 CT를 찍으면 이미 벌써 20mm 시버트 넘습니다. 그러면 저는 죽어버릴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이 ICRP나 이런 기준들을 되게 엄격하게 합니다. 엄격하게 하면서 그걸 통제구역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데드존이라고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뭐 지금 후쿠시마도 마찬가지고 그 통제구역 안에 사람들 다 들어가면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다들 이제 멀쩡히 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이크 우드는 이제 영국의 이제 교수인데요. 생태학 교수인데 역시 이제 이 에콜로지 생태학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체르노빌을 갔고요. 거기서 갔더니 이렇게 와일드 애니멀들이 잘 살고 있다는 걸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일드 애니멀은 뭐 어차피 통제 구역에 군인이 통제도 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거기 들어가서 더 잘 사는 거죠. 뭐 동물들은 그러면 뭐 굉장히 강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개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인간보다 더 약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새끼도 낳고. 그 유엔 산하에 있는 이제 운스케어라고 그러니까 방사능 영향 연구인데요. 여기서는 이런 조사를 해서 여기 이렇게 어나운스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체르노빌 사고는 어린이 위주로 실제 갑상선암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확실한 사실이고요. 여기 보면 한 4,800건 정도 생겼는데 이제 9명은 사망을 제외한 모두 회복됐죠. 이게 갑상선암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회복이 잘 되고요. 수술만 하면 완치가 되는 암이다 보니까 특히 또 방사선에 의해서 생기는 그 2차 갑상선암은 악성도 별로 높지 않습니다. 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생존을 더 많이 하죠. 그러니까 체르노빌 사고가 엄청난 사고였는데 처음 28명이 죽고 나머지는 뭐 심지어 수백만 명이 죽을 거라고 환경단체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9명이 죽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백혈병과 암 증가는 아직까지는 그 증가는 없고요. 정신적 사회적 영향은 근데 굉장히 충격이 컸고 그 사람들을 강제 대피시키고 이주시키고 이러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낙인 효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결국 암으로 죽을 거라는 그런 끊임없는 걱정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요거는 언제 나온 논문이냐면 2021년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논문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중앙일보에서 이걸 또 기사화했는데 방사능 노출 자녀 140만 분석했더니 DNA 돌연변이가 오히려 적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부모는 사고 현장 마을에서 이제 대피했거나 현장을 정리하는 작업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사이언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에 별로 그러니까 문제가 오히려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이 정도 방사능은 정자 난자가 손상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생기려고 그러면 실제로 동물 실험이나 그 세포 실험에서는 굉장히 고설량을 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거의 죽을 정도 그래야지만 이런 게 손상되고 DNA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노출에서는 적은 게 당연한 건데 이제 그게 이제 검증이 된 것이죠. 또 임신을 했을 때 그 방사능 피폭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초기에 모르고 뭐 CT 검사나 엑스레이 검사를 하면 아이를 유산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들도 대부분 다 방사능에 대해서 문외한이거나 뭐 하여튼 일반인 수준의 지식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胎兒을 이제 살해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게 특히 임신과 관련해서는 발단선량이 있어서 100mg 그레이 정도 또는 100mg 시버트 정도 이상을 받지 않으면 이 백혈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기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T가 보통은 10에서 한 20mg 시버트거든요. 그러니까 CT를 복부에 맞았다 하더라도 이 기형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그 방사능이 공포를 만들었냐면 이런 CT 정도를 찍고 나서 인공유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심지어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지금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슬라이드가 하나 더 업데이트 된 걸 제가 넣었네요. 그러니까 아까는 4천 몇백 명인데 그 이후에 다시 보고한 거는 6,800건에 15명까지 죽었네요. 그 이후에 더 추정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인공유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이 독일
이런 데서 인공위성을 많이 했어요. 1987년에 이 논문으로 나왔고 정확한 이 숫자는 모르지만 대략 한 10만에서 20만 건 정도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난 그 다음에 86년에 일어났는데 87년에 서유럽의 인구가 그러니까 신생아가 줄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 당시에 의사들이 무식해서 방사능에 대해 몰라서 이 체르노빌에서 날라온 그 낙진을 이제 맞으면 얘가 기형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10만 내지 20만 명의 아이 태아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포라는 것은 단순히 공포가 강하면 오히려 안전한 게 아니라 이 생명에 위협을 준다. 실제로 살해 사건도 일어나고 또 사망 사건들도 일어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2011년에 일어났었고 이제 쓰나미하고 이어서 이제 일어났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수소 폭발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그 근무자들은 일부 이제 피폭을 받게 되죠. 미확인 NHK 뉴스 보도에 의하면 1시간에 한 400ml 정도 이제 받는 양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제 원자로 그 안에 이제 구역 안에 있는 데서는요. 근데 다행히 이게 이제 1시간 내도록 400ml가 나온 건 아니고요. 폭발하는 순간에 그랬고 상당히 빨리 이제 바람이 불어서 태평양 쪽으로 편서풍이 있어서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과피폭을 받은 사람도 원전 내에서도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근무자를 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난 자체에 의한 사망 사고가 많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피난 중에 61명이 사망했다고 이제 일본 국회 자료가 있는데 이 오른쪽 아래 이제 그림을 보면 13시간 동안 200km를 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 분들이냐면 여기 후타바 병원이라고 후쿠시마 그 사고 난 원전 바로 아래 남쪽에 있는 요양병원이었죠. 거기에는 이렇게 누워서 일어나시지도 못하는 혼자서 이런 분들을 매뉴얼상 버스에 태워가지고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도 못 가누고 이렇게 막 쓰러져 있고요. 막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이런 상황에서 이동을 할 때 당시에 여기 있는 병원의 의사 특히 간호사들은 막 울면서 태웠다.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당연히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매뉴얼상 그렇게 돼 있고 자기네들도 무섭고 그러니까 빨리 대피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결국은 이동하는 과정에서 61명이 죽습니다. 그럼 과연 이분들이 여기에 그냥 남아 있었으면 돌아가셨을까? 그렇지 않죠. 의료약자는 서둘러 진화시킬 필요도 없고 또 일단 대피하는 것보다는 옥내 대피하는 옥내 안에 들어가는 게 방사능도 적게 피폭을 받게 되고 낙진의 피폭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천히 대피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뭐 매뉴얼상에는 이 가까운 구역에서는 빨리 긴급 소개, 그러니까 대피를 하는 게 이제 매뉴얼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방사능에 의한 사망은 한 명도 없었는데 긴급 대피, 공포에 의한 대피에 의한 사망이 이렇게 많이 이제 초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적인 암 발생 때문에 특히 이제 체르노빌이 소아 갑상선암이 증가됐기 때문에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해서 일본은 일찌감치 이제 어린이들 대상으로 이제 초음파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해 이제 10월 달인데요. 10월 달에 초음파를 했는데 급격하게 어린이 갑상선암이 증가되죠. 근데 우리 이제 갑상선을 전공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저희 전문가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게 당연히 방사능이 아니라는 걸 알죠. 왜냐하면 3월 달에 방사능 피폭을 받았는데 갑상선암이 10월 달에 급격히 는다. 그렇게 빨리 자랄 수가 없어요. 갑상선암은 천천히 자라는 암이고 특히 방사능 피폭에 의해서 생긴 2차 갑상선암은 그렇게까지 악성도 높지 않기 때문에 체르노빌 같은 데서도 보통은 한 5년 정도 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나서 나타나는 거는 방사능에 의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5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 거는 방사능에 의한 거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한 대조군이라 그래서 이 지역에서 멀리 떨어지는 데서도 이 초음파를 했거든요. 어린이들을. 그랬더니 거기도 다 폭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선과 관계없는 데서도 폭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갑상선 암을 치료하는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상선이라는 거는 갑상선 암의 99%는 평생 모르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초음파를 하면 발견돼서 수술을 당하는 거고 초음파를 안 하고 모르고 지내면 평생 모르다가 힘들어서 돌아가시는 상황인데 검진을 하면 발견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검진을 할 나이 한 40대 이상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어린이들은 왜 검진 안 하잖아요. 어린이 뭐 갑상선 암으로 애들이 그냥 죽는 일 거의 없습니다. 안 했는데 이렇게 검진을 하니까 어린이들도 이렇게 많구나. 갑상선 암이라는 게 어릴 때부터 나타나서 평생 모르고 대부분 다 죽는 이런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또 윤스케어 즉 유엔사나 영양연구소에서 또 2013년에는 후쿠시마에 대한 또 보고서를 내는데 체르노빌보다는 방사선 피폭 자체가 너무 낮아서 주민들한테 건강성 영향이 나타날 수가 없겠다. 그렇지만 공포에 의한 정신 건강과 피난의 생계 유실 이게 사회적 낙인이 결국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소련하고는 달리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죠. 그래서 일본 핵의학회 또는 일본의 갑상선학회 이런 이제 전문가들이 또 간호사들하고 같이 해서 여기 보면 2012년부터 14년간 주민들을 위한 이런 교육을 60번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체험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방사선에 대해서 직접 그 지역의 음식을 측정도 하고 얼마나 오염됐는지 보고 자기 자신이 이제 배지를 차고 다니면서 이제 얼마나 자기가 피폭을 받는고 하는 거 이제 지금 이 지역 주민은 다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측정해 놓은 걸 보면 초기에는 높았지만 나중에는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지역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먹기 위해서 양파를 갈아서 방사선을 측정해 보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먹는 것이죠. 이분이 이제 아까 그 여성분이 이제 지역의 또 지역 주민 이제 좀 대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 제 거를 이렇게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해 2011년 때는 0.5가 이제 자연 방사선이라 그러면 1.4가 세슘 등 이제 다른 데서 자기가 피폭을 받은 거다. 이제 도합해 보면 대략 한 2 정도 되죠. 2mSv 정도를 받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쭉 줄어서 그 다음에 2009년 정도 뒤네요. 그 2010년도에는 0.17 정도만 이제 인공 방사선이고 나머지들은 다 자연 방사선이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럼 어느 정도 수치냐 그러면 우리나라 자연 방사선은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거의 뭐 이 정도에 육박하죠. 일본의 자연 방사선이 우리나라 한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또 10년 또 지나고 나니까 이 환경 스페셜에서 2020년에 KBS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방송이 일본에 가서 취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후쿠시마가 오염됐느냐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 1.5 마이크로시버트는 후쿠시마 오염지에 갔더니 이건 국제원자력 기구의 권고치의 10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10배라는 건 0.1 마이크로시버트가 권고치다 그러면 뭐 서울 지역은 다 이 권고치를 2배, 3배를 다 넘습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방사선 측정기 갖고 이렇게 쭉 들고 다니면 우리는 보통 0.2에서 0.3 사이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러면 살면 안 되는 땅이죠. 다들 그러면 제주도나 일본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KBS의 그 다음 장면이 뭐였냐면 여기에서 이 토양의 오염을 제거하는 데 이제 동원됐던 작업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는 한 65세 정도 됐던 분이고 2014년에 자기가 이제 누적 그해 했던 게 6.13mSv라고 피폭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평생 백혈병에 걸릴지 안 걸릴지를 공포 속에서 지금부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KBS에서 방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은 보고 야 대단하네. 이 6mSv나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제 백혈병이 걸릴지도 모른다라는 거를 이제 KBS가 사실화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평균 7mSv를 받습니다. 이 사람보다 더 많이 받죠. 우리나라가 이제 자연 방사선이 더 높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6mm 시버트를 받아서 평생 백혈병에 걸려서 죽을까 공포스럽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전 국민이 이제 백혈병에 걸려서 죽을까 봐 공포스러워야 됩니다. 일본보다 방사능 자체가 워낙 높아서 그렇고요. 그 중에서 특히 라돈 수치가 높습니다. 우라늄 함량이 높고 그래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KBS가 뭘 스스로 방영했는지를 잘 모르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나 우리 같은 방사능 전문가들의 저런 취재를 하고 하면 좀 검증을 받고 방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 기자분들이 가가지고 그냥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얘기를 그냥 여과 없이 방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자연방사보다 낮은 수치를 받은 걸 보고 죽음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위험하다고 얘기하면 우리나라 서울은 다 죽음의 땅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뭐 방사능이 워낙 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커서요. 우리하고 일본은 3배 정도 차이지만 우리나라보다도 거의 100배 가량 더 많은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의 한 지역인데요. 이 시간당 14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시간당 이게 이제 140 마이크로시버트이기 때문에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뭐냐면 여기 여기는 1 마이크로시버트가 기준이라고 해놓고 1 마이크로시버트가 나와서 기준의 10배라고 한 거죠. 그럼 이거에 지금 100배가 140배가 나온 겁니다. 이 지역에.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800배, 700배 뭐 이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럼 다 죽냐 자연방사능? 아닙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 멀쩡히 살아 있고요. 그 지역에도 암이나 심장 질환 이런 게 주변 지역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이 정도 뭐 여기가 한 200mS까지도 나오는데요. 이 정도까지는 사람이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구나 적응하면서 이런 건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판도라 영화를 2016년 건데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뭐 문 대통령이 이거 보고 울고 이제 뭐 상당히 뭐 심각성을 이제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다음부터 이 원전의 탈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지지하는 것으로 이제 나섰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죠. 아직 방사능이 퍼진 건 아닌가 본데.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어제 오후 한별 원전 1호기의 경락 건물이 수소 폭발로 붕괴됐습니다. 대신 원전 붕괴 소식은 널리 퍼져 많은 이들의 멘붕을 초래하고 전국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져듭니다. 오빠야, 오빠. 지금 어디고? 고속도로 타고 위로 갈락하는데 도로가 꽉 막혀가 기어가고 있다. 수님 멀리 가야 된다. 알았나? 오빠는? 내 두고 따라갈 테다. 여보세요? 도로를 빠져나가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땐 누군가는 뚫어야죠. 가만히 앉아서 서면 보고만 받으면 되는 일도 꼬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교훈은 뭐냐면 이제 김남길 주인공이 원전에 근무하는데 자기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고속도로에 서 있으면 다 죽은 목숨이고 결국은 교통사고가 나서 뭐 죽는 게 감소하더라도 차라리 이렇게 빨리 탈출하는 긴급 소개만이 생존이다라는 걸 주어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판도라 영화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이제 원전 사고가 크지 않은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아마 모든 사람들은 긴급 소개를 하기 위해서 교통사고든 여러 가지 사망으로 이제 조기 대피에 의한 사망 사고는 굉장히 늘어날 거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미국 환경청에서 한글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 국민 중에서도 한국이 있고요. 그 한글 영어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해주는데요. 방사능으로도 자신을 보호하려면 빨리 대피를 옥내로 해야 하는 거죠. 멀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 실내 안으로 들어서 머무르면서 상황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조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창문을 닫고 문도 닫고 그렇게 하면
이게 방사능이 대부분은 이 낙진 형태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실내 오염이 잘 안 돼요. 밀폐만 돼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탈출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머무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안에 들어간 다음에 자꾸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나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충분히 벽이나 외부 이런 걸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샤워를 하거나 이 방사능은 또 대부분 다 물에 잘 씻겨요. 그렇기 때문에 또 희석이 되고 다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도 자꾸 나오려고 그러지 말고 상황을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루 이틀 상황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낙진이 지나가고 바닥에 다 떨어지고 나서 다 이슈가 없어진 다음에 천천히 나와서 대피하면 됩니다. 무슨 뭐 차를 가지고 엄청 빨리 도망가야 되거나 이런 일이 전혀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이 매뉴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미국식으로 돼 있지 않고 우리나라도 지금 긴급 소개가 매뉴얼에 있어가지고 지금 그거를 지금 바꾸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진국하고 맞춰서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는 긴급 대피가 우선이고 안에 옥내 대피가 있긴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그러면 아마 옥내 대피하라 그러면 다 우리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죽으라 그러는 거냐. 판도라에서는 다 빨리 떠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먹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이 진짜 안전한 거는 옥내 대피를 하고 천천히 대피하는 건데 일본과 같이 정부를 못 믿기 때문에 결국은 작은 사고에서 또 사망 사고가 방사능과 관계없는 공포에 의한 사망 사고는 초래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럼 공포냐? 암 때문에 공포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럼 우리 주변에는 그럼 암은 왜 생기느냐? 그럼 다 방사능 그럼 우리 주변에 한 30%가 암이 생기거든요. 평생 살면서 그게 지금 앞으로 38% 올라갈 거고요. 그럼 다 방사능 맞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사능 암이 걸릴 정도로 방사능 맞는 분들은요 죽을 정도의 방사능을 맞아야 돼요. 원폭 피해자들 정도에.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 발견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대부분 다 흡연, 바이러스, 또 발암성 식품, 탄 음식들이죠. 그 다음에 화학물질, 뭐 항암제도 방사능, 그 유전자 돌연변이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에 미세먼지, 소세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럼 왜 암이 생기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유전자를 깨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고요. 그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요 몸에서. 그러면 이 활성산소 자체가 이 세포의 화학적 변이를 일으키는데 그러다 이제 유전자도 이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생긴다고 해서 그럼 암이 생겨요. 그렇지도 않아요. 유전자 변이는 다 이렇게 교정이 되거든요. 우리 몸에서. 안 그러면 뭐 사실은 어릴 때 다 암으로 다 죽어버렸을 겁니다. 그걸 교정을 못한다 그러면. 다 교정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정이 안 되면 그럼 또 얘가 암이 되는 그렇지 않아요. 그 세포는 그냥 죽어버립니다. 대부분은 다 죽어요. 그런데 아주 일부가 이제 무한 증식을 하는지 암이 될 수도 있거든요. 유전자 변이가 축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로 생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계속 이게 쪼이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서 그 다음에 이제 발암물질 계속 노출돼서 이제 변이 축적돼서 암이 되고. 그런데도 또 젊을 때는 또 안 생겨요. 그 이유는 뭐 한 40대, 50대 잘 안 생기잖아요. 안 생기는 게 우리 몸의 면역 기능에 의해서 암이 생기면 또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60대, 70대, 80대 되시면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때 가서 암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암이 발생되는 거를 국제 이제 암 연구소에서는 이제 1군 발암 물질이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동물 실험에서 나온 걸 갖고 1군이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람한테서 이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거기 나왔던 게 뭐냐? 1군이 담배, 술, 성면, X선, 자외선, 블랙카본이라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경유차 이제 매연에서 나오는 것들, 염화비닐, 접착제 같은 데서 나오죠. 감마선, 이산화규소, 벤젠, 벤조피렌, 이거 이제 탄 음식 뭐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나오고요. 비소, 카드뮴.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소세지, 햄, 핫도그, 통조림, 말린 고기 등 가공육이 나왔습니다. 이게 직장암 걸릴 확률이 15.8% 올라가요. 이거는 보통 방사선에서는 거의 그러니까 죽을 정도로 이제 그 원폭 피해자 중에서 가장 방사를 많이 맞았을 정도의 이제 위험도의 높은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강의할 때도 저는 소세지만큼 무서운 방사능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황당해 하더라고요. 소세지가 방사능만큼 위험한가? 근데 실제로 그 정도로 위험하죠. 통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활성산소 얘기고요. 활성산소는 자외선에도 생기고 미세먼지에서도 생기고 방사선에 생기고 담배 펴도 생기고 사실은 그냥 염증, 바이러스의 염증에서도 생기고 호흡에 의해서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 활성산소는 늘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효소들이 다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활성산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이걸 다 없애버려요. 그런데 방사능이 왜 생기냐? 방사능 개성이 고설량을 막기 때문에. 그러면 활성산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없애질 못해가지고 DNA 손상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극미량이라도 뭐 위험하다, 뭐 끊임없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자연 방사선 이하에서도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활성산소 다 제거가 다 됩니다. 그리고 세포는 끊임없이 이런 활성산소에 의해서 제거가 다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세포당 7만 3천 회 정도가 매일 손상이 되고요.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는 교정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또 계속 암세포, 그러니까 세포는 새로 태어나게 되고 그 다음 매일 한 3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기는 것으로 지금 통계적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그럼 매일 300개면 다 사람이 죽어야 되나? 그렇지 않죠.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 몸의 면역에 의해서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연변이가 한두 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암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미량의 방사능이죠. 그런 일은 수두룩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두 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이제 돌연변이는 계속 끊임없이 60조 개 세포에 한 세포당 7만 3천 회니까 이걸 곱해보면 뭐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이 원전 종사자들은 방사능 노출이 좀 일반에 비해서 높은데 이분들을 다 조사해 보면 대부분 다 일반에 비하면 암이 적게 발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일치하는 통계고요. 그래서 그러면 방사능을 쪼이면 암이 적게 발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건강근로자 효과라 그래서 이제 원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처음에 신체 검사를 해서 아니 어느 정도 건강한 사람만 이제 취직을 하고 또 건강한 사람만이 이제 계속 근무를 하기 위해서 남아 있을 수 있는 그걸 이제 건강근로자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런 효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건강근로자 효과를 넘어설 정도의 암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암이 이 정도의 수준에서는 방사능 작업 종사자가 맞는 정도의 수준에서는 여기 보면 6mm 시버트죠. 6mm 시버트 정도에서는 안 나온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갑상선암이 그럼 얼마나 두려운 암인가 공포스러운 암인가 그러면 갑상선암은 일반인보다 더 오래 사는 암. 이게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의 통계고요. 10년 생존율입니다. 10년 생존율이 일반인이 100%라고 했을 때 100.8%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일반인보다 더 많이 살아남는다는 뜻이에요. 10년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갑상선암이 걸리면 죽는다가 아니고 일반인보다 더 오래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 환자들도 갑상선암에 걸리시면 열심히 이제 운동도 하시고 또 암 검진도 열심히 하시고 뭐 이렇게 건강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일반인보다는 더 오래 사시니까 사실 갑상선암에 걸리는 거는 별로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포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면 2022년에 이제 이번 최근 얘기죠. 이번에 이제 경주 지역, 포항 지역에 태풍 흰남노가 와가지고 다 휩쓸고 갔을 때 이 월성 원전 방패장 민간 환경감시기구도 다 침수됐거든요. 저도 여기 미국에 가봤는데 거기에 삼중수소가 유출됐다. 그래가지고 또 경북일보에서 이걸 대대적 때린 겁니다. 근데 이 삼중수소가 여기서 왜 보관하고 있었냐면 시료예요, 시료. 그러니까 환경 시료. 그러니까 원전 안에서 일부 삼중수소가 높았다 그래가지고 그 물을 좀 떠온 거거든요. 해봐야 미리 그러니까 8만 베크렐이었나요? 뭐 리터당.
그러니까 뭐 마셔도 될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정도 수준의 양이었는데도 이게 이제 홍수에서 다 떠내려가 가지고 이제 강으로 가고 바다로 다 갔다 그래가지고 이 삼중수소 유출을 우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 넌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에서 뭐 삼중수소가 유출됐다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떠오는 물 몇 리터가 이제 이 환경에 나갔다 해가지고 이거 유출이다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이제 기자들도 공포를 스스로도 공포스러워하고 이게 이렇게 계속 나가면 끊임없이 이제 일반인들은 공포를 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공포과학을 집어삼켰다 해서 이제 그 웨이드 앨리슨 교수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할 때 우리가 알랄라라고 얘기하는 즉 이제 이 방사선은 그러면 낮게 유지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이게 그냥 무조건 낮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이제 리저너블한 즉 리저너블이 우리말로 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ICRP에서 정의를 해서 지금까지 국제방사방어위원회에서 전 세계가 다 따르는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 문장 내에 해석한 걸 보면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리즈너블이라는 걸 아예 빼버리고 방사선은 제로가 돼야 되고 무조건 낮아야 된다는 걸로 이걸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지금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 방사선 이하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뭐 일본에서 뭐 수입하는 물고기라든지 뭐 우리나라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자연 방사선 이하에서도 뭔가가 뭐 측정이 되면 그거는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분은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돼 있는데 이코노믹 앤 소셜 팩터를 고려해서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원래 문장이고요. 이분은 반대로 그냥 세이프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 수준까지는 그냥 높여도 된다. 그게 이제 100mS인데요. 100mS까지도 한계를 높여도 된다는 게 이번에 이제 2009년도 그 원저의 주장이십니다. 이분의 이 얘기하면 그 얼마나 그 원전을 이제 돌리지 않아서 세계가 CO2를 많이 만들어내냐. 미국 같은 경우 엄청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호주도 엄청 만들어내고 있고. 그럼 유럽에서는 그럼 어느 나라가 가장 그러니까 CO2를 많이 내느냐? 독일이 제일 많이 냅니다. 여기 보면 프랑스는 원전을 가동하니까 훨씬 적게 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전을 어느 정도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악명이 높은 CO2를 발생하는 국가고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과 같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그 발전 가능원의 40%를 친환경으로 다 바꾼 나라가 이 CO2를 엄청 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는 그러니까 그린와싱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펀드레이징을 위해서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이 환경을 위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환경에 반대적으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 과학적인 접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면서 환경을 위하는 척하고 뭐 북극곰 보여주고 뭐 투발루 보여주고 이렇게 이제 감정적인 얘기만 늘 하고 있는. 저는 작은 희망사항이 제 하나 환자예요. 있어요. 제 아들이 이제 4살인데 제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거를 꼭 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제가 원하는 희망이고 제가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신경내분비 종양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많이 걸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 환자 중에서는 뭐 고등학생도 있었고 또 뭐 30대, 40대, 50대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시고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안타깝죠. 물론 이제 다른 암에 비해서 신경내분비 종양이 좀 천천히 자라긴 하지만 결국은 뭐 1, 2년 지나고 나면 온몸에 다 번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아빠 잡아줄까?
처음 진단받았을 때 사실 제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완치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치료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아예 그냥 죽을까, 그냥 이대로 죽을까,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자살을 시도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보면서 되게 미안해지더라고요. 판매하는 이 약제 원료를 다 판매하는 회사는 유럽에 다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 사실 조제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조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 제 환자들은 아까도 얘기했던 70억 베크렐 정도를 이제 주사를 맞고 저렇게 치료를 하고 암이 좋아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설량을 맞고 암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암을 오히려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분들은 그럼 결국은 다 2차 암으로 다 사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통계도 이렇게 고설량을 받은 경우 2차 암 발생 확률이 제일 높게 나온 논문도 한 2%, 그것도 수십 년 지났는데 2% 정도 증가할 수 있다는 거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논문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사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잘 활용하면 우리 몸을 이제 치료하고 치유하는 그런 거고요. 근데 그 아주 저설량에서 이 암을 일으킨다라는 건 통계적으로도 잘못된 겁니다. 이게 LNT라 그래서 문턱 없는 설량이라고 얘기하면서 늘 환경단체는 제로가 아니면 위험하다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1mSv, 0.1mSv, 0.001mSv 이렇게 받으면 결국은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1000만 분의 1의 확률이 우리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피하겠다 그러면 그걸 피하는 게 더 훨씬 더 위험할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래서 사망사고도 생기고 위험하고 사회적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왜냐하면 100만 분의 1000만 분의 1이라는 위험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그것도 그보다 더 위험하거든요. 네, 이것으로 이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